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다. 바람은 회색 아스팔트 골목 사이를 헤집고 다녔고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며 바삐 걸음을 옮겼다. 도시의 아침은 늘 분주하고 차가웠다. 하지만 오늘 아파트 103동 7층 704호 앞에는 낯선 따뜻함이 서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회색 코트를 입고 손에 작은 보자기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코트는 세탁한 지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보자기에는 찐 고구마와 말린 다시마 그리고 찹쌀떡이 담겨 있었다. 몇 시간을 버스에 실려 달려온 그녀의 얼굴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엔 기대와 떨림이 섞여 있었다. 여기가 맞나? 704호.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 앞에 섰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름진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렸다. 짧지만 긴, 아주 긴 침묵이 흘렀다. 안에서는 작은 발소리와 함께 문이 도어락이 삐릭하고 열렸다. 엄마? 문이 살짝 열렸고 안에서 젊은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짙게 칠한 눈썹과 피곤이 묻은 눈. 그녀는 분명 반가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놀람과 당혹감이 그 표정에 스며 있었다. 어서 와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 윤정은 문을 더 열지도 닫지도 않은 채로 말을 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그 사이에 흘렀다. 그냥 너희 얼굴 좀 보려고 왔다. 오랜만이지 않니? 어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말투엔 서운함도 기대도 애써 억누른 외로움도 담겨 있었다. 윤정은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라고 했지만 그 말은 마치 형식처럼 들렸다. 마지못해 내뱉은 것처럼. 아파트 안은 따뜻했지만 공기는 낯설게 식어 있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보자기를 안고 안으로 들어왔다. 작은 아파트, 그곳엔 손자의 웃음소리 대신 TV 예능 소리만 흘렀다. 할머니, 작은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초등학교 2학년인 손자 민준이었다. 그는 어머니 뒤에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는 어머니를 보고 잠시 멈췄다. 그리고는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진짜야? 왜 갑자기 왔어? 우리 민준이 많이 컸구나. 보고 싶어서 왔지.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엔 진심이 묻어났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표정이 민준의 포옹에 풀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체온은 그녀의 차가운 손등보다 따뜻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윤정은 부엌으로 시선을 돌렸고 남편 도연은 방 안에 있다가 천천히 나왔다.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도연은 어머니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 말투엔 반가움도 있었지만 동시엔 준비되지 않은 방문에 대한 당황함이 스며 있었다. 그냥 너희가 보고 싶어서. 추워지니까 괜히 걱정돼서. 전화라도 주시지. 요즘 일이 좀 많아서. 미안하다. 불쑥 찾아와서. 아니에요. 잘 오셨어요? 윤정은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잘 오셨어요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어머니는 작은 거실의 구석에 앉았다. 그리고 보자기를 풀어 고구마와 떡을 꺼냈다. 이거 민준이 좋아하던 거야. 할머니가 아침에 찐 거야. 우와, 진짜?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야? 민준은 신이 났다. 응, 뜨거울 때 싸운 건데 아직 따뜻하네. 아이와 어머니는 웃었다. 그 웃음은 잠시 거실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도연은 휴대폰을 보며 나 잠깐 회사 메일 좀 이라며 방으로 들어갔고 윤정은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저녁이 되었다. 식탁엔 세 사람분의 밥상이 차려졌지만 접시는 4개였다. 윤정은 어머니를 위해 김치를 하나 더 꺼냈고 국도 조금 더 데워왔다. 그러나 어색한 기류는 감춰지지 않았다. 엄마, 저희 집 좀 좁죠?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며칠 계시다 가실 거죠? 그 말은 마치 오래 있지 말라는 무언의 신호처럼 들렸다. 하루 이틀이면 된다. 그냥 얼굴 한번 보려고 왔을 뿐이야. 어머니는 밥을 입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다. 김치 맛은 익숙했지만 이곳의 공기는 익숙하지 않았다. 밤이 되자 도연은 침대방으로, 윤정은은 민준과 거실에 이불을 펴고 누웠다. 어머니는 작은 담요 한 장을 들고 식탁 옆에서 누웠다. 그곳은 냉장고 소리가 밤새 귓가를 울리는 자리였다. 천장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조용히 생각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불편한가? 그녀는 누군가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다. 윤정의 말투, 도연의 눈빛, 심지어 민준의 질문마저. 할머니, 내일도 여기서 자? 그 물음 속엔 기쁨도 있었지만 또 다른 불안도 섞여 있었다. 그 밤 어머니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시계 소리, 냉장고 소리, 방 안에서 들리는 도연과 윤정의 낮은 대화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귀에 박혔다.
그리고 그 소리들 사이에서 그녀는 문득 옛날을 떠올렸다. 아들을 안고 밤새도록 업고 병원을 뛰어다니던 밤, 겨울 새벽에 손으로 장갑을 짜서 보내던 시간, 시장에서 1,000원짜리 떡을 아끼며 아들 도시락 반찬을 마련하던 그날들. 그 기억 속 어머니는 단단했고 강했고 절대 외롭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그녀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맞을까? 새벽은 고요했다. 도시는 잠들었지만 어머니의 눈은 뜬 채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작은 스탠드 불빛이 꺼지자 거실은 더욱 싸늘하게 느껴졌다. 담요 한 장으론 추위를 막기엔 부족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추운 건 말없이 흘러가는 가족들의 시선이었다. 민준이 감기 걸리면 어쩌지? 조용히 속삭이듯 윤정의 목소리가 방 안에서 들렸다. 엄마가 갑자기 오셔서 애도 긴장하잖아. 며칠 참아. 엄마도 외롭겠지. 그래도 미리 말이라도 해주시지. 그 목소리들이 어머니의 귀를 파고들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이야기였지만 벽은 방음이 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불 안에서 몸을 더 깊숙이 말았다. 그리고 그 말들이 흡수되어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스며들었다. 아침이 되자 민주는 먼저 일어났다. 할머니, 같이 밥 먹자! 아이의 밝은 목소리에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매서운 새벽을 이겨낸 작은 햇살 같았다. 부엌에서는 윤정이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달걀을 굽고 김치를 꺼내고 국을 데우는 손길엔 익숙함이 묻어 있었지만 어머니가 다가가자 살짝 움찔했다. 뭐 도와줄 거 없니? 아, 괜찮아요. 다 했어요. 짧고 건조한 대답.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했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과 한 명의 침묵. 아침 식사는 짧고 말은 적었고 웃음은 민준에게서만 나왔다. 식사가 끝난 뒤 윤정은 작은 수첩을 펼치며 말했다. 오늘 제가 회사 가야 해서요. 민준은 학원에 가고 남편도 늦게 들어와요. 엄마는 혹시 어디 가실 때 있으세요? 그 말은 공손했지만 또 다른 의미의 질문처럼 들렸다. 오늘 하루 집에 혼자 있지 마시고 다른 데 가주세요. 어머니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근처에 절도 있다더라. 한번 가보려고. 괜히 민준이 방해되면 안 되지.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지우는 쪽을 선택했다. 늘 그랬듯 아들의 삶을 위해 자신의 존재를 작게 만들던 수십 년처럼. 정오 무렵 어머니는 작은 손가방 하나를 들고 밖으로 나섰다. 햇살은 비쳤지만 바람은 싸늘했다. 버스 정류장 옆 벤치에 앉아있자니 옆자리에는 어떤 할머니가 도시락을 꺼내고 있었다. 여기 앉으세요. 고마워요. 저도 오늘 갑자기 서울 올라왔거든요. 아들네 집에. 그녀의 말에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그래요. 딸이 서울 살아요. 근데 오래 있진 못해. 눈치 보여서. 그쵸? 딱히 말 안 해도 알게 되죠. 두 노인은 그렇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도시의 한 구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벤치에서 그들은 같은 무게를 나누고 있었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아파트 근처 작은 절을 찾았다. 절 안에는 조용한 향냄새가 감돌고 있었고 벽에는 편히 쉬세요 부모님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불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엔 젊은 시절의 기억이 흘러나왔다. 작은 오두막에서 추위를 막기 위해 비닐을 덧댔던 그 겨울, 겨우 끓인 감자국을 아들에게 먹이던 밤, 장마철, 새는 지붕 아래에서 아들의 젖은 옷을 말리던 새벽. 그 시간들을 지나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자신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다. 부모가 늙으면 자식의 짐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조용히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향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어머니는 아파트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와 마주쳤다. 704호 바로 옆 703호에 사는 중년의 여성이었다. 어머니, 며칠 전부터 뵀는데 여기 사세요? 아니에요. 아들네 잠깐 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요즘은 부모님 모시는 게 다들 어렵다던데 어머님은 복이시네요. 복, 그 단어가 마음 한쪽을 찔렀다. 그래, 복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복이 너무 얇고 조심스러워서 바람 한 줄기에 날아갈 것 같았다. 밤, 다시 거실. 오늘은 민준이 피곤하다며 일찍 자 버렸고 도연은 야근이라 집에 없었다. 윤정은 거실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묻는다. 윤정아, 내가 여기 있는 거 불편하지 않니? 그 질문에 윤정은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아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수많은 말들이 생략돼 있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볼까 한다. 네? 너희 바쁠 텐데 내가 괜히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아서. 아니요, 저희가 그런 뜻은. 윤정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짐도 없었다. 가져온 것이라고는 고구마 몇 개와 바랜 회색 코트 한 벌뿐, 남길 것도 없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손수건에 민준의 이름을 수놓았다. 한 땀 한 땀. 할머니는 네가 좋아하는 하늘색 시를 기억하고 있단다. 다음 날 새벽, 하늘은 아직 검푸른 기운을 품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할 무렵 어머니는 이미 깨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으려 애쓰며 작은 짐을 꾸렸다. 구겨진 비닐봉지 안에 손수건, 고구마 2개, 작은 물통. 그게 전부였다. 거실 식탁 위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쪽지! 도연아, 윤정아. 갑작스레 와서 미안했다. 얼굴 한번 보고 가려 했는데 괜히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닌가 걱정된다. 민준이 건강하게 자라줘서 참 고맙다. 너희 모두 잘 지내길 바란다. 엄마가. 쪽지 옆에는 민준에게 남긴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상자 안에는 수놓은 손수건과 어릴 때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서 젊은 어머니는 아이를 업고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따뜻했고 아이는 그 등을 꼭 안고 있었다. 문을 조용히 열고 닫고 다시 잠갔다.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는 적막했고 엘리베이터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계단을 한 걸음씩 내려가며 어머니는 고요히 속으로 말했다. 이젠 다시 돌아가지 말자. 도시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버스는 아침 첫 손님을 태우고 출발했으며 빵집에선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어머니는 사람들 속을 유령처럼 지나쳤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낯설지 않지만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강변 근처 공원에 앉았다.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이 옆을 지났고 개를 산책시키는 이들이 눈을 마주쳤지만 누구도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녀는 외롭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평온했다. 자식의 집에 있을 때보다도 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녀 옆에 앉은 건 누더기 옷을 입은 노숙자였다. 그는 웃으며 자기 빵을 반쪽에 내밀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같이 나눠 먹으면 더 맛있어요. 오늘은 날이 따뜻하잖아요.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빵 한 조각을 받았다. 그들은 말없이 빵을 씹으며 강을 바라봤다. 서울은 참 넓죠. 그쵸. 근데 사람 마음은 좁아요. 나도 집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가 더 편해요. 노숙자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편하다는 게 꼭 벽과 천장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해가 중천에 오르고 그녀는 다시 거리로 나섰다. 발길 닿는 대로 걷고 편의점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컵라면을 먹고 무료 쉼터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 하루가 길게 그러나 조용히 흘러갔다. 밤이 되자 그녀는 지하철역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코트 안으로 몸을 웅크리고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웠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보지 않았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 그 시각 704호. 도연은 야근을 마치고 돌아왔다. 거실에 들어선 순간 낯선 정적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엄마는? 윤정은 무거운 표정으로 쪽지를 내밀었다. 도연은 그 종이를 읽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설마 그냥 가신 거야? 오늘 아침에 민준이도 못 봤대. 전화해봤어? 핸드폰 안 가져가셨잖아. 그들은 그제야 어머니가 정말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은 거실에 있던 상자를 들고 와서 말했다. 이거 내 이름 써 있었어. 상자를 열자 사진과 손수건 그리고 메모 하나가 나왔다. 민준아, 네가 웃을 때마다 할머니는 참 행복했단다. 이 손수건은 너 어릴 때 코 닦아주던 그 하늘색 실로 만든 거야. 언제나 건강하고 마음 따뜻한 아이가 되길 바라. 사랑한다, 할머니. 그 순간 윤정의 눈가가 붉어졌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그 정적은 죄책감보다 무거웠고 후회보다 깊었다. 서랍장을 열어보니 먼지가 앉은 앨범이 하나 보였다. 세희는 흠칫 놀랐다. 그녀는 그 앨범을 본 적이 없었다. 조심스럽게 꺼낸 앨범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는 앳된 얼굴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기 얼굴은 낯익었다. 남편이었다. 한 장, 두 장 넘기다 보니 아이를 업고 논두렁을 걷는 사진,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진, 그리고 초라한 방에서 함께 웃는 가족 사진들이 있었다.
사진은 점점 색을 잃어갔지만 그 속의 표정은 생생했다. 세이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상상했다. 저렇게 젊고 여렸던 분이 남편 없이 아이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순간 문득 오늘 저녁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정리하던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 허리는 굽어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엄마,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잠시 후 아이 방에서 깨어난 민준이 엄마를 찾았다. 엄마, 할머니 어디 가셨어? 응? 왜? 몰라, 아까 뭔가 꾸역꾸역 짐 챙기시는 것 같았어. 세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급히 안방 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작은 보따리를 매만지고 있었다. 어머님, 어디 가시게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돌렸다. 아니야, 그냥 이불 정리 좀 하려다 꺼내본 거야. 민준이가 걱정하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수분이 고여 있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혼자 오래 앉아 있었다. 세이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무게를 그녀도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 집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많은 걸 안고 있는 걸까? 서울 외곽, 빌라촌 끝자락에 위치한 오래된 다세대 주택. 세이와 준호는 결혼 7년차 부부였다. 준호는 자재 납품 일을 하며 매일 새벽부터 나갔고 세이는 프리랜서 작가 일을 하며 육아와 살림을 병행했다. 그들의 삶은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듯했지만 결코 단조롭지 않았다. 특히 지난 겨울 시어머니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처음엔 잠깐이라고 했다. 다리가 좀 안 좋아서 병원 근처로 왔다가 너희 집 근처니까 잠깐만 신세질게. 세이는 당연히 알았다. 잠깐이란 말은 결국 오래가 된다는 걸.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의 눈빛을 봤기 때문이다. 그 눈빛엔 간절함과 미안함 그리고 의무감이 묻어 있었다. 그게 아들이라는 이름의 무게였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세이의 공간에 최대한 방해되지 않으려 애썼고 세이 역시 불편한 감정을 숨기며 예의를 지켰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집안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운 나날이었다. 새벽 5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김순자는 조용히 눈을 떴다. 습관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늘 그 시간에 눈을 떴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누군가를 깨우기 전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 누군가의 아침을 위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 오랜만에 느끼는 벽의 온기.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다. 창밖으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고 먼 거리에서 지하철이 지나가는 진동이 미세하게 벽을 흔들었다. 이 집의 리듬, 이 가족의 아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민준의 방 문을 스쳐 지나며 잠깐 발을 멈췄다. 아이의 깊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잘 자고 있네. 그녀는 그 소리에 안도하며 그 숨결을 지키고 싶은 듯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은 작았다. 냉장고, 전자레인지, 밥솥 몇 개의 그릇들. 공간을 조금만 움직이면 냄비와 도마가 서로 부딪혔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공간이 익숙했다. 좁은 부엌, 좁은 싱크대, 한 사람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구조. 그것은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누군가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였다. 김순자는 조용히 밥솥을 열어보았다. 조금 남은 밥, 약간의 반찬들. 그리고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며 길렀던 절약이라는 습관이 다시 발동했다. 냉장고에서 묵은 김치를 꺼내고 두부 한 모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조금의 멸치 그리고 양파 반 개. 그녀는 조심스럽게 칼을 들었다. 그래, 오늘은 김치찌개로 시작해보자. 이윽고 주방에 김치찌개의 향이 퍼졌다. 맵지 않게 하지만 깊은 맛이 느껴지는 그런 찌개. 그녀는 간을 보다 말고 문득 생각했다. 윤정이는 원래 아침을 잘 안 먹지. 그래도 이렇게 냄새가 나면 한 숟갈쯤은 먹고 가지 않을까. 그녀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렜다. 누군가의 입에 내가 만든 것이 들어가는 순간 그 찰나의 연결감이 그녀에겐 전부였다. 시간이 흐르자 민준이 먼저 눈을 떴다. 그리고 냄새를 맡고 소리쳤다. 할머니,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 말에 그녀는 손에 든 국자보다 먼저 웃음을 터뜨렸다. 민준은 달려와 그녀를 안았다. 할머니의 허리는 여전히 말랐지만 따뜻했다. 배고파요! 할머니랑 같이 먹고 싶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상을 차렸다. 작은 상에 찌개, 달걀말이, 김 한 접시. 단순했지만 정성이 깃든 상이었다. 곧 도현도 방에서 나왔다.
아침 냄새에 잠이 깬 듯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네가 늦게까지 일하잖아. 아침이라도 먹고 가.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후 윤정도 나왔다. 그녀는 주방으로 나오는 길에 향을 맡고 눈썹을 찌푸렸다. 그러나 테이블 위의 반찬들을 본 순간 어릴 적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저건 우리 엄마가 해주던.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네 사람이 함께 앉은 아침 식사. 그것은 너무 오랜만의 일이었다. 처음엔 아무 말 없이 숟가락 소리만 들렸다. 그러나 곧 민준이 입을 열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매운 것도 아닌데 맛있어요. 그래? 그럼 내일은 된장찌개 해줄까? 네! 된장찌개 좋아요! 아이의 환한 웃음이 식탁을 덮었다. 그 순간 윤정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숟가락을 놓고 찌개를 한 숟갈 떴다. 이건? 그녀의 눈에 불현듯 눈물이 고이려는 걸 그녀는 애써 삼켰다. 식사가 끝나고 도연은 어머니와 눈을 마주쳤다. 엄마, 여기 있어서 고마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말은 필요 없었다. 서로의 눈 속에 이미 다 있었다. 다음 날 도연은 회사를 하루 휴가 내고 어머니가 갈 수 있는 곳들을 찾기 시작했다. 근처의 절, 공원, 지하철역, 무료 급식소까지. 하지만 어디에도 어머니는 없었다. 윤정은 죄책감에 휩싸였다. 마음 한구석에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라고 항변했지만 동시에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말투, 눈빛, 거리감 있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어머니를 떠밀었음을. 그날 밤 부부는 아이를 재우고 긴 침묵 끝에 마주 앉았다. 내가 너무했나? 윤정은 조용히 물었다.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우리 둘 다 그랬어. 며칠이 지났다. 어머니는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였다.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지만 노인이 스스로 떠났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수색이 되지 않았다. 민주는 매일 밤 할머니가 남긴 손수건을 베고 잠이 들었다. 어느 날 밤 아이는 이렇게 속삭였다. 할머니, 꼭 다시 와요. 나 아직 꼭 안아드리지도 못했는데. 도시의 한 복지센터. 어머니는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댄 채 앉아 있었다. 며칠간 거리를 떠돌다 한 노숙인 여성의 안내로 이곳에 오게 된 것이었다. 복지사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았고 새 옷과 따뜻한 죽을 내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끝끝내 가족 연락처란에 아무도 적지 않았다. 혹시 가족이 없으세요? 있어요. 그런데 나 말고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 말에 복지사는 더 묻지 않았다. 눈빛이 너무 또렷했기 때문이다. 마치 세상의 모든 이해와 포기를 동시에 안고 살아온 눈빛이었다. 며칠 후 한 통의 전화가 복지센터로 걸려왔다. 경찰과 협력 중이던 도현이 이 지역 복지시설 목록을 찾다 전화를 건 것이었다. 혹시 지난 일주일 사이 회색 코트를 입은 여성 어르신이 방문하셨나요?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잠시 후 복지사의 말이 들렸다. 예, 지금 여기 계세요. 그날 오후 도연과 윤정, 민주는 복지센터로 달려갔다. 멀리서 어머니의 등이 보였을 때 도연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그 등이 너무 작아졌고 너무 가벼워 보였기 때문이다. 한때 그의 세상을 업었던 그 등은 이제 고요한 바람에도 쓰러질 듯했다. 엄마? 어머니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얼굴은 더 수척해졌고 눈밑은 캄했지만 미소는 여전했다. 왔니? 단 한마디. 그 말에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짐을 도연이 들었고 윤정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민주는 끝없이 이야기했다. 할머니, 다시는 가지 마요. 나 아직 같이 그려야 할 그림 많단 말이에요. 그래, 안 갈게. 절대. 늦은 밤 어머니는 민준의 방 옆 작은 방에 누웠다. 그 방은 예전부터 창고로 쓰이던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깨끗이 지어 있었다. 새 이불, 조용한 등불, 그리고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볼까? 세희야, 된장찌개 끓일 건데 호박 좀 있을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침부터 부엌에 울렸다. 세희는 노트북을 덮고 부엌으로 나왔다. 예, 냉장고 오른쪽 서랍에 있을 거예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곧바로 냉장고를 열지 않고 무언가를 더 말하고 싶은 눈치였다. 내가 반찬 좀 많이 해서 냉장고 정리 좀 하자. 요즘은 음식이 금방 쉬더라. 네. 짧은 대화지만 세희는 알았다. 그 말엔 숨은 뜻이 있다는 걸. 내가 해놓은 반찬이 맛이 없고 위생적으로 걱정된다는 말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결혼 후 7년 동안 그녀는 이런 돌려바람에 점점 익숙해졌고 동시에 점점 피폐해졌다. 더구나 이 집은 좁았다. 방 2개짜리 빌라에 아이와 셋이 살던 공간에 이제 시어머니까지 합류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서로 마주쳐야 하는 구조였다. 감정을 피할 공간도 숨을 틔울 구석도 없었다. 그날 오후 세희는 글 마감을 위해 카페에 나갔다. 준호에게 미리 말해두었지만 시어머니는 퇴근하고 들어온 준호에게 물었다. 세희는 또 나갔니? 응! 마감 있어서. 카페에서 일 좀 해야 한대. 시어머니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 표정은 준호에게 너무 익숙했다. 엄마, 세희도 일하잖아. 마감 있는 날은 이해해줘. 그래, 일하는 건 알지. 근데 말이야. 예전엔 며느리가 집에서 밥하고 애 보고 하는 것도 큰일이었어. 요즘은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네. 준호는 말이 막혔다.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세대 간의 생각 차이, 그리고 이해받지 못하는 아내. 그 사이에서 그는 늘 죄인 같았다. 그날 밤 세희가 집에 돌아왔을 때 부엌은 조용했다. 아이는 이미 잠이 들었고 시어머니 방에서 TV 소리만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세희는 조심히 씻고 아이 옆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다. 하루 종일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존재처럼. 준호는 옆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나 힘들어. 준호는 눈을 떴다. 알아. 나도 알아. 그럼 왜 아무것도 안 해? 그 질문에 준호는 답하지 못했다. 그 역시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과 아내를 잃고 싶지 않은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세희는 새벽같이 깼다.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 준호의 침묵이 떠올랐다. 그 침묵이 더 큰 상처였다. 말로 다툰 것도 아니고 욕설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다. 그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침묵은 무서우리만치 깊었다. 세희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갔다. 시어머니가 일어나기 전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다. 커피포트를 올리고 싱크대 앞에 서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고양이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지나갔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 그녀는 커피를 잔에 따르며 속삭였다. 한때 그녀도 꿈이 있었다. 대학 시절엔 방송작가가 되고 싶었다. 책과 마이크 사이를 오가며 목소리를 가진 글을 쓰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프리랜서 에디터. 사람들이 클릭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짓느라 밤을 새운다. 심지어 원고료는 매달 밀리고 있었다. 엄마. 아이의 졸린 목소리에 세희는 돌아보았다. 일어났니? 배고파? 할머니는 아직 안 일어나셨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문이 열렸다. 시어머니는 눈곱도 떼지 않은 채 나왔다. 아이고, 오늘은 좀 늦잠 잤네. 그녀는 커피 향을 맡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공복에 커피 마시면 위에 안 좋아. 따뜻한 보리차 끓여 마시지 그래. 세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괜히 말다툼이 될까 두려웠다. 그 침묵을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못마땅해했다. 나는 네가 너무 말이 없어서 답답하더라. 예전엔 며느리들도 말 한마디로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어. 요즘 애들은 그냥 벽이야 벽. 그 말은 칼날 같았다. 세희는 식탁에 앉아 밥그릇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어머니,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하긴 요즘엔 다들 노력 중이라지. 그런데 왜 집안이 이 모양일까? 그날 저녁 세희는 아이를 재운 뒤 방 안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냈다. 그녀는 그동안 적지 않았던 일기장을 조용히 펼쳤다. 며칠 전 뉴스에서 봤던 한 문장이 떠올랐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언젠가 병이 된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써내려갔다. 오늘 어머니는 또 나에게 벽이라고 하셨다. 말이 없는 내가 문제라고 하셨다. 그런데 왜 나는 점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준호는 날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 혼자 벽에 기대어 살고 있는 기분이다. 글을 쓰며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말로 하지 못한 감정들이 글자 하나하나에 묻어나왔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들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튿날 그녀는 우연히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할머니와 마주쳤다. 아이고 세희 씨, 얼굴이 많이 상했네. 세희는 억지로 웃었다. 요즘 조금 바빴어요. 그 집에 시어머니 들어오셨다며? 아이고 힘들겠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적응 중이에요. 그 할머니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짧은 손짓이 그녀에겐 더 큰 위로였다. 아무 말 없이도 진심은 전해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밤이 깊어지고 작은 방 안은 정적에 잠겼다. 세이는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조용히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노란빛이 감도는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그녀가 있었다. 눈빛이 지금보다 훨씬 생기 있었고 표정은 자유로웠다. 그녀는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다. 대학교 졸업식 날 아버지가 찍어준 사진이었다. 아버지의 손은 그녀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 넌 뭘 해도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아이야. 그날 아버지가 했던 말이 귓가에 다시 들려오는 듯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마음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남편의 마음도, 시어머니의 마음도, 그리고 자신의 마음조차도. 며칠 뒤 세이는 출근길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세이 씨, 우리 잡지 폐간됐어요. 이번 달 원고도 무산이에요. 편집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냉정했다. 죄송해요.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멍하니 정류장 벤치에 앉았다. 버스는 3대나 지나갔지만 그녀는 일어날 수 없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걸까? 그녀는 무릎 위에서 손을 꼭 쥐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꿈도, 직업도, 목소리도, 그리고 점점 자신도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집안은 차분했다.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아이는 잠들어 있었다. 세이는 주방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세이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먼저 말을 건 것이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이다. 그냥 일이 좀 있어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그녀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지가 폐간됐대. 이제 당분간 일도 없고 돈도 못 받아. 준호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긁적였다. 그래서 또 기분이 안 좋았구나. 하지만 그 다음 말이 그녀의 가슴에 또 칼처럼 박혔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애 더 맡기고 정규직 구하는 게 낫지 않았어? 뭐? 프리랜서 하겠다고 고집 부리더니 결국 일에 되잖아. 세이는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그녀는 다시 말문이 막혔다.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내 선택을 지지해준 적이 없었지. 그녀는 조용히 접시를 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도 내지 않았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소리 내어 울 힘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다 해놓고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줬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문득 자신의 삶이 이 벤치처럼 느껴졌다. 잠시 앉는 사람은 많지만 누구도 오래 머무르지 않는 곳,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중간지대. 그때 누군가 뒤에서 그녀를 불렀다. 세이 씨? 놀라 돌아보니 대학 시절 선배 유진이었다. 오랜만이다. 여기 근처 살아? 응. 아이 유치원이 근처야. 와, 너도 애 엄마 됐구나? 믿기지 않는다. 유진은 활기차고 생기가 넘쳤다. 세이는 그 밝은 기운에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근데 너 괜찮아 보여도 좀 피곤해 보인다. 응, 요즘 좀 그랬어. 우리 예전엔 밤새 글 쓰고 아이디어 내고 그랬었지. 넌 진짜 잘했는데. 그 한마디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그랬지. 한때는 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도 그래.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지금도 넌 괜찮은 사람이야. 그냥 잠깐 길을 잃은 것뿐이지. 그 말에 세이는 처음으로 웃었다. 진심이 느껴지는 한마디였다. 그 짧은 만남은 한동안 그녀를 지탱해줄 힘이 되었다. 서울 외곽, 빌라촌 끝자락에 위치한 오래된 다세대 주택. 세이와 준호는 결혼 7년차 부부였다. 준호는 자재 납품 일을 하며 매일 새벽부터 나갔고 세이는 프리랜서 작가 일을 하며 육아와 살림을 병행했다. 그들의 삶은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듯했지만 결코 단조롭지 않았다. 특히 지난 겨울 시어머니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처음엔 잠깐이라고 했다. 다리가 좀 안 좋아서 병원 근처로 왔다가 너희 집 근처니까 잠깐만 신세질게. 세이는 당연히 알았다. 잠깐이란 말은 결국 오래가 된다는 걸.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의 눈빛을 봤기 때문이다. 그 눈빛엔 간절함과 미안함 그리고 의무감이 묻어 있었다. 그게 아들이라는 이름의 무게였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세희의 공간에 최대한 방해되지 않으려 애썼고 세희 역시 불편한 감정을 숨기며 예의를 지켰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집안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운 나날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세희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을 다시 증명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잠들어 있던 노트북을 켜고 빈 화면 앞에 앉았다. 손끝이 멈칫했지만 이내 천천히 자판을 눌렀다. 어느 오후 나는 울지 못하는 나를 만났다. 그때 나는 알게 되었다. 진짜 아픈 건 소리 없이 부서지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녀는 글을 멈추고 한참을 눈을 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천천히 흘렀다. 글은 곧 그녀였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을 이제야 비로소 적어내릴 수 있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세희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세희야, 오늘은 저녁 잘 먹었어. 처음으로 그녀의 눈엔 부드러움이 있었다. 네. 짧은 대답 뒤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지만 시어머니는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내가 요즘 생각이 많았어. 너한텐 참 미안하더라.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또 몰랐던 것 같아. 세희는 놀랐다. 시어머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저도 엄마께 잘하지 못했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늘 벽을 쳤던 것 같아요. 둘은 오랜만에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엔 오래된 상처와 조심스러운 화해가 담겨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대신했다. 사람 사이의 벽은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그 벽을 바라보며 서로 손을 뻗는 순간부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임을 세희는 느꼈다. 며칠 뒤 준호도 바뀌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면 아이를 씻기고 간단한 집안일을 도왔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세희는 감사했다. 오늘 글 좀 썼어? 응, 조금. 아직 정리되진 않았지만 나중에 나도 읽어볼 수 있어? 그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이라면 관심조차 주지 않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응, 너라면 읽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 짧은 대화였지만 세희는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그저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것뿐이었다는 걸 느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세희는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길가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지금 아주 천천히 다시 나를 찾아가고 있구나.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울렸다. 괜찮아 세희야.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야. 그날 밤 그녀는 글을 다듬으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이 좁은 집 안에서도 나는 나 자신을 다시 만났다. 그건 결코 작은 기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화면을 닫고 불을 껐다. 잠시 후 아이가 잠든 방에서 준호가 세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는 그 손을 가만히 잡고 눈을 감았다. 아주 오래된 어둠 속에서 작은 빛 하나가 피어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새벽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장마비는 하루 종일 멈출 기색 없이 끊임없이 창문을 두드렸다. 세희는 조용히 거실 창가에 서서 젖은 거리와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잔을 들고 있었지만 그 온기는 마음속 허전함을 채워주기엔 부족했다. 아이를 등원시키고 돌아온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고 넓게 느껴졌다. 그 조용함은 때로 위로가 되었고 때론 고독하게 다가왔다. 세희는 커피잔을 조심스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컵받침 없이 내려놓은 탓에 나무 표면에 얇은 물방울 자국이 남았지만 그마저도 닦을 힘이 나지 않았다. 요 며칠 세희는 자주 이런 상태였다. 딱히 아픈 것도 바쁜 것도 아닌데 무언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기분이었다. 스스로도 이유를 알지 못했다. 어쩌면 안다고 인정하기 싫었는지도 모른다. 준호와의 사이가 점점 말수가 줄고 있다는 것,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예전처럼 쉽게 흘려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점점 예민해지고 있다는 것. 세희는 가끔 이런 일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떠올리곤 했다. 그 여름이었지. 5년 전 여름. 딱 지금과 비슷한 장마철이었다. 아직 아이가 없었고 둘만 있었던 시절. 그 여름의 기억은 유독 또렷했다. 그리고 너무 조용하고 아팠다. 그 여름 세희는 혼자 병원에 갔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진 아이를 잃었던 여름. 그날의 기억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한 채 그저 묻고 덮고 삼키며 살았다. 준호는 울지 않았다. 그는 늘 그런 사람이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그가 손을 잡아주지도 말없이 안아주지도 않았을 때 세희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감정을 보여줄 줄 모르는구나. 그리고 자신도 점점 그와 닮아가고 있다는 걸. 엄마, 나 왔어! 세희는 그제야 현실로 돌아왔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 그러나 때때로 그녀를 가장 연약하게 만드는 존재. 오늘은 비 와서 우산 쓰고 왔어요. 세희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젖은 우산을 받아들었다. 작은 운동화엔 흙탕물이 튀어 있었고 책가방은 비에 약간 젖은 듯 무거웠다. 엄마가 수건 줄게. 옷 먼저 갈아입자. 아이의 몸을 감싸 안으며 그녀는 잠시 동안 자신이 어머니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사랑스럽고 그러나 그만큼 무겁고 두려운 책임. 밤이 되었다.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세희는 부엌에 앉아 조용히 식은 밥그릇을 바라보았다. 준호는 오늘도 늦는다고 했다. 요즘엔 늘 그랬다. 그의 핸드폰엔 항상 회의, 야근, 접대 그런 단어들로 가득했고 세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사실 알고 있었다. 준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녀는 그가 마음을 접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섭고 두려웠다. 어떤 확신도 어떤 증거도 없이 그를 다그친다는 것 자체가. 혹시라도 자신이 틀렸다면? 괜한 오해로 관계가 더 멀어진다면? 그럴 용기가 없었다. 이미 충분히 부서져 있으니까. 그날 밤 세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들었다. 그 여름의 사진들. 두 사람이 여행을 갔던 바닷가의 사진, 함께 웃고 있던 얼굴들, 아직 세상에 지치기 전에 순수한 모습들. 우리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 작은 중얼거림이 방 안에 퍼졌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준호였다. 술 냄새가 옅게 풍겼고 그의 눈은 피곤함과 무감각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왔어? 세희의 인사는 공기처럼 가벼웠고 준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뭐 먹었어? 응, 회식에서 먹고 왔어. 그래, 씻고 자. 그것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엔 더 이상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마치 타인의 대화처럼 아무 감정도 실리지 않은 말들. 세희는 그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여름의 약속, 기억해? 하지만 그 물음은 허공에 사라졌고 대답은 오지 않았다. 밤은 깊어졌고 집안은 정적에 잠겼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로 모든 것이 고요했다. 그러나 세희의 머릿속은 소란스러웠다.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켜 가슴속에서 무겁게 맴돌았다. 그 여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해 여름. 그녀는 준호와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갔고 바닷가에서 손을 잡고 걷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세희야, 혹시 나중에 우리가 힘들어져도 절대 손 놓지 말자.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손가락을 걸었다. 조금 유치했지만 그만큼 진심이 느껴지던 약속이었다. 세희는 그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바다의 바람이 머리를 스치고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그 순간 그녀는 정말로 믿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붙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약속은 점점 희미해졌다. 일상이 쌓이고 피로와 무관심이 틈을 벌리기 시작했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견디는 시간만이 남았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출근 준비를 했다. 세희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오늘 저녁엔? 시간 돼? 준호는 넥타이를 매던 손을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다. 왜? 그냥 우리 밥이라도 같이 먹자. 회의가 잡혀 있어서 좀 늦을지도 몰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세희는 그의 눈빛에서 이미 거절을 읽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세희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밖은 화창했지만 그녀의 가슴 안에는 계속 비가 내렸다. 그날 오후 세희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온 뒤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아이는 그네를 타며 환하게 웃었고 세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이의 해맑은 얼굴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부모 사이의 균열도 말없이 멀어지는 마음도.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될까. 자신이 자란 가정이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다는 걸.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세희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대로는 안 돼. 무언가를 바꿔야 해. 그날 밤 세인은 조용히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오래전 여행지에서 받은 엽서 한 장이 있었다. 준호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쓴 손글씨. 세이야, 네가 있어서 나는 매일이 여름 같아. 가끔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너랑 있으면 항상 따뜻해. 고마워. 사랑해. 세이는 그 글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그 글 아래 작은 글씨로 자신의 생각을 적었다. 그 여름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날 밤 세이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을 하나하나 꺼내들었다. 3년 전 가을, 그 무렵 준호는 지속적인 야근과 출장으로 지쳐 있었다. 세이는 출산 후 적응하느라 혼자서 육아와 집안일을 감당하고 있었고 둘 사이엔 점점 말이 줄어들었다. 어느 날 밤 세이는 조용히 물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예전보다 너무 멀어진 것 같아.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그냥 좀 지쳤어. 회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 말에 세이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우리도 지쳤다는 말이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을 뿐. 그날 이후로 세이는 그와의 대화를 조심스러워하기 시작했다. 사소한 말투 하나에 상처를 받았고 작은 침묵에도 불안해졌다. 2년 전 겨울, 그 사건은 결국 그날 터졌다. 세이는 준호의 휴대폰에서 한 통의 메시지를 보게 되었다. 여자 이름으로 온 메시지. 오늘도 힘들었지? 너무 애쓰지 마. 그냥 네가 편한 대로 와. 그녀는 두려움과 분노 사이에서 온몸이 떨렸다. 이게 단순한 친구인지 아니면 다른 관계인지 확실치 않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깊게 찢겨 있었다. 그날 밤 세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등을 돌리고 잠든 척했을 뿐. 준호가 무슨 말을 할까봐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봐 그 두려움에 입을 다물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자신이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여전히 그 메시지 하나에 대해 그와 대면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 확인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까봐. 그러나 이제 그렇게 침묵한 시간이 자신들을 더 멀어지게 했다는 걸 세이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 다음날 아침, 세이는 거울 앞에 섰다. 수척해진 얼굴, 말라버린 눈빛.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용기 내자. 그리고 그녀는 메모 한 장을 써서 현관에 두었다. 오늘 밤 얘기하고 싶어. 제발 도망가지 말고 우리 한번 진심으로 마주 앉자. 저녁이 되었다. 세이는 아이를 일찍 재우고 테이블에 2개의 접시를 놓았다. 하나는 김치찜, 준호가 예전에 좋아하던 음식, 그리고 마주 앉을 자리에 조심스레 와인 한 잔을 따랐다. 시계는 8시를 가리켰다. 그러나 그는 오지 않았다. 8시 반, 9시, 휴대폰에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세이는 멍하니 테이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다. 눈에 띄게 지친 얼굴이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세이는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다. 와줘서 고마워.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둘은 말없이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의 음식은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들의 감정은 조금씩 데워지기 시작했다. 나 그날 메시지 봤어. 세이의 입에서 드디어 그 말이 나왔다. 준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무서웠어.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 끝날까봐.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그냥 회사 선배야. 그땐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댄 건 맞아.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어. 진심으로. 세이는 그 말을 믿어야 할지 믿고 싶은 건지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그가 이 자리에 마주 앉았다는 사실이었다. 우리 그 여름의 약속 기억나? 세이의 말에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손을 절대 놓지 말자고 했지. 응, 나도 기억나.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툴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하지만 세이는 그 온기에서 아직 모든 게 끝나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너를 보내던 그날부터 창밖엔 어김없이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지붕 위를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오래된 레코드판처럼 그녀의 귀에 반복되어 들려왔다. 그러나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는 것은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진우의 목소리였다. 엄마, 나 다녀올게요. 그 말, 그 한마디,
수백 번, 수천 번 마음속에서 반복되었고 이제는 마치 그녀의 심장 박동처럼 그녀를 따라붙었다.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는 인사처럼 들렸던 그 말이 이제는 그녀를 밤마다 잠 못 들게 만드는 독이 되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손에 쥔 찻잔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찻잔은 이미 식어 있었고 그녀의 손도 미지근한 물처럼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진우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녀는 생각했다. 그토록 믿었던 세상이 아들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그가 떠나간 후로 그녀는 매일같이 방 안의 옷걸이를 바라보며 스웨터를 매만졌다. 그 옷은 진우가 보내준 것이었고 그녀는 아직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다. 엄마, 요즘 쌀쌀하니까 이거 입고 다니세요. 그 짧은 쪽지. 그 글자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그녀는 매일 그 메시지를 수십 번 읽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그 옷을 꺼내 입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옷을 입는 순간 진우가 정말로 자신 곁에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너를 보내던 그날부터 그녀는 스웨터를 조심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회색 실 사이로 진우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했다. 아니, 그건 착각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엔 아직도 아들의 손이 실을 감고 있던 그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엄마, 색깔 너무 칙칙하지 않아요? 아냐, 이런 색이 훨씬 따뜻해 보이네. 그때는 웃으며 그렇게 대답했지만 이제 와선 그조차도 후회스러웠다. 왜 조금 더 다정하게 말해주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을까? 왜 진우가 보낸 전화에 그날따라 짜증이 났던 걸까? 왜 마지막 통화에서 그만 좀 신경 써 라고 말해버렸던 걸까? 그녀는 가슴을 움켜잡았다.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그 고통은 단지 아들의 부재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창밖에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그녀는 스웨터를 조심스레 개켜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 동작은 마치 누군가의 관을 닫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낡은 소파에 앉았다. 벽에 걸린 진우의 졸업사진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하얀 셔츠, 어정쩡한 미소, 그러나 눈빛만큼은 반짝이던 그 소년. 그때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데.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틀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진우야, 잘 있지? 그녀는 요즘 습관처럼 매일 아들에게 말을 걸었다. 집안의 공기 속엔 여전히 진우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가 쓰던 향수, 그가 좋아하던 치약 냄새, 심지어 그는 자주 문을 반쯤만 열어두고 자곤 했었는데 그 습관까지 그녀의 뇌리에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날의 새벽, 진우가 집을 나섰던 그 순간이 또렷이 떠올랐다. 그녀는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고 아들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느꼈다. 진우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그녀는 그날 새벽의 냉기를 아직도 몸에 느끼고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진우의 발걸음이 사라지는 소리,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린 그 뒷모습.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잡지 못했다. 사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지쳐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모른 척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더 힘들다고 믿고 있었기에 아들의 고통에 눈 감아버렸던 건지도 몰랐다. 넌 아직 어리잖아. 그 정도는 누구나 겪는 거야.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다. 진우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녀는 그 말부터 꺼냈다. 그녀도 엄마였고 그녀도 인생이 무거웠기에 아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 죄를 지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점점 비어갔다. 진우의 옷은 그대로였지만 그 옷을 입던 사람은 없었다. 식탁엔 늘 2명의 그릇이 놓였지만 한 사람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진우의 방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그랬어. 그녀는 속삭였지만 이 첫 장을 넘겨버렸다. 진우의 글씨체는 여전히 단정했고 그 속엔 고요한 비명이 있더라.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었다. 가끔은 내가 사라지면 누가 올까? 그런 생각을 한다. 엄마는 날 사랑하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신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녀는 더는 읽지 못하고 노트를 껴안은 채 그 자리에서 엎드려 울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진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녀는 수십 번, 수백 번 그 말을 되뇌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시간은 흘렀다. 계절은 봄이 지나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 한가운데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진우의 방문 앞에 멈춰섰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고 또 다시 잡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다. 마치 그 방 안에는 자신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바쁘게 살지 않았다. 직장도 그만두었고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었다. 그저 하루 종일 집안의 구석구석을 닦고 정리하고 그러다 문득 진우의 목소리를 떠올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엄마, 저 오늘 면접 봤어요. 엄마, 나중에 집 사면 같이 살자. 엄마, 내가 조금만 더 잘 되면 여행 보내드릴게요. 그 약속들, 그 목소리, 그 웃음 모두 공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냉장고에 남아있던 된장국을 끓였다. 진우가 좋아하던 그 맛으로. 그리고 조심스레 2그릇을 식탁에 올려놓았다. 진우야, 밥 먹자. 작은 목소리. 그녀 혼자 있는 공간에서 마치 그 아이가 정말로 문을 열고 나올 것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역시 없었다. 밤이 깊었다. 그녀는 아들의 방 침대에 조심히 앉아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진우가 어릴 적 그려준 그림, 입학식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많이 사랑해요. 나는 약한 아들이었어요. 엄마가 나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쉬고 싶어요. 그녀는 그 쪽지를 2손으로 감싸 안고 오래도록 울었다. 그 울음은 마치 세상의 모든 죄와 슬픔을 대신 짊어진 듯 깊고 무거웠다. 며칠 후 그녀는 진우의 휴대폰을 처음으로 열어보았다. 사실 그동안 단 한 번도 열지 못했다. 그것은 마치 그의 일부처럼 느껴졌기에 그가 남긴 마지막 온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그 조그만 기계를 들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다. 비밀번호는 그의 생일이었다. 놀랍게도 그대로였다. 잠금이 풀렸고 그녀의 눈앞엔 수많은 문자, 사진, 메모, 녹음 파일이 떠올랐다. 그녀는 메시지 함부터 열었다. 마지막 대화는 친구 하나와의 짧은 문자였다. 요즘 힘들다. 나 좀 무서워. 그리고 그 뒤에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녀는 메모장을 열었다. 거기엔 수십 개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어느 날은 자신에게 보내는 다짐, 또 어느 날은 불안과 공허를 토로한 글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엄마는 매일 나를 위해 싸우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죽고 싶은데 그래도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못하겠다. 그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토록 조용하고 평범해 보였던 아들이 그렇게 많은 고통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녹음 파일 하나를 눌렀다.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용하고 망설임 가득한 말투였다. 엄마, 내가 이 말을 남겨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매일 미안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들 다 알아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요? 나는 왜 자꾸만 무너질까요?는 입을 막고 목이 메어왔다. 그 목소리는 지금 이 방에 없는 사람의 것이지만 바로 앞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생생했다. 엄마,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나는 엄마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하지만 그 짧은 목소리 속에는 그 모든 고통, 후회,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서야 진우의 고통을, 그 무게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 그녀는 진우의 방에 촛불 하나를 켜두었다. 그리고 그 앞에 편지를 올려놓았다. 진우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 엄마는 미안하고 또 미안해. 그런데 기억해줘. 엄마는 너를 단 한순간도 미워한 적이 없어. 너를 너무 사랑해서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녀는 다음날 아침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녀는 그 햇살 속에서 조용히 말했다. 진우야, 잘 자라. 언제나 엄마 마음속에 있을 거야. 그녀는 점점 진우의 흔적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사진첩, 노트, 낡은 가방, 그리고 그가 쓰던 컵 하나까지. 사람들은 종종 말했다. 조금은 정리하는 게 어때요? 그렇게 계속 간직하면 더 힘들어져요.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진우의 물건 하나하나가 그녀에겐 마지막 연결고리였다. 이제는 만질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그 아들과 이어진 유일한 실이었기에. 그녀는 진우가 다녔던 학교를 찾아갔다.
교문 앞에 서 있는 순간 무언가 목을 죄어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가 매일 지났을 그 길, 그가 서 있었을 교실 창가. 교감 선생님은 조용히 그녀를 맞이했다. 아드님은 항상 조용했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했고 숙제는 항상 꼼꼼하게 해왔죠. 다만 눈빛이 늘 슬펐어요. 그녀는 웃음도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이제 그런 말들이 그의 또 다른 조각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도서관에도 들렀다. 그가 자주 앉았다는 자리에 앉아 책 하나를 꺼내보았다. 책장 사이엔 작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다. 언젠가는 웃을 수 있을까? 그녀는 그 한 문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 문장 속에 담긴 마음, 그 아들의 외침을 이제야 겨우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진우의 방에서 잠을 청했다. 불을 끄고 조용히 이불을 덮으며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진우야, 그동안 외로웠지? 이제 조금씩 알아갈게. 네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왜 웃음 뒤에 숨어 있었는지. 눈물이 또다시 베개를 적셨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단지 슬픔만은 아니었다. 그 안엔 이해하려는 마음, 늦었지만 닿고자 하는 사랑, 그리고 용서받고 싶은 죄책감이 함께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진우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고통과 흔적은 그녀 안에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짐했다. 이제부터라도 누군가의 슬픔을 지나치지 않겠다고. 진우처럼 조용히 사라질지도 모를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노력하겠다고. 며칠 후 그녀는 작은 상자를 들고 집을 나섰다. 상자 안에는 진우의 메모들, 사진 한 장,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 한 페이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근처의 청소년 상담센터를 찾아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제 아들은 조용히 아파하다가 그 마음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떠났어요. 혹시 이 기록들이 지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았다. 많은 아이들이 비슷한 고통 속에 있어요. 이런 기록은 분명 큰 위로와 공감이 될 거예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서야 조금은 진우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진우의 방 창문을 열어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유난히 밝았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진우야, 엄마가 너무 늦게 너를 이해했구나. 그치만 이제라도 기억할게. 너의 조용한 외침을, 너의 웃음 뒤의 눈물을,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그녀는 처음으로 진우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다. 아무도 듣지 못할지라도 그녀의 마음만은 진우에게 닿기를 바라며. 아침이 밝아왔다. 그녀는 다시 식탁에 앉아 두 사람분의 밥상을 차렸다. 그중 하나는 진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위한 밥상이었다. 지금껏 용서하지 못했던 자신을 위한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오늘도 말없이 걸었다. 진우가 남긴 세상 속을, 그가 떠난 길 위를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그 발걸음엔 이해와 사랑, 그리움과 다짐이 함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 속에 머물지 않았다. 진우의 부재를 안고 그 고통을 삶으로 껴안으며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눈을 뜨면 여전히 진우가 없는 아침이 먼저 다가왔다. 하지만 전과는 달랐다. 이제는 그 빈자리가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더 큰 슬픔으로 다가왔다. 거실로 나가는 길목에 진우의 마지막 사진이 걸려 있었다. 조용히 웃고 있는 그 얼굴을 보며 나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묻곤 했다. 오늘도 살아낼 수 있을까? 답은 항상 잘 모르겠다였지만 그래도 밥을 지었고 물을 마셨고 하루를 살아냈다. 이게 바로 슬픔을 안고 살아간다는 의미인지도 몰랐다.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진우가 가장 좋아하던 커피를 내렸다. 진한 향이 주방에 퍼질 때면 문득 그 아이가 등 굽은 어깨로 책상에 앉아 커피 한 모금을 삼키며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엄마, 이 맛이 삶의 여유야. 가끔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죠? 그땐 나는 그런 말을 가볍게 넘겼다.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말들 속엔 얼마나 많은 짐과 외로움이 숨어 있었는지, 왜 나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는지 가슴이 미어졌다. 나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 안고 차가운 의자에 앉아 그 아이가 바라보던 창밖을 함께 바라보았다. 비가 오는 날엔 더 심했다. 진우는 비를 좋아했다. 세상이 잠시 멈추는 것 같다고 했었다. 비 오는 날엔 사람들도 조용해져서 좋아요.
그 말이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되어 떠오른다. 창문을 타고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다 보면 나는 문득 내 삶 전체가 진우라는 사람의 희미한 그림자에 얼마나 의지되어 있었는지 깨닫게 된다. 진우가 떠난 뒤로 나는 기른 사람처럼 살았다. 하루의 시작도 끝도 모른 채 그저 살아있는 듯 살아갔다. 그 아이의 방은 아직 그대로다. 책상 위에 펼쳐진 마지막 책, 포스트잇에 끄적여진 다음엔 엄마랑 꼭 가야지라는 메모, 그리고 침대맡에 걸린 회색 스웨터. 며칠 전 나는 그 스웨터를 조심스레 꺼내 입어보았다. 그 옷에는 아직도 진우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어딘가 모르게 슬픈 향기. 나는 거울 앞에 서서 그 옷을 입은 내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진우야, 잘 지내고 있니? 입술로 흘러나온 말은 내 귀에도 닿기 전에 눈물에 젖어버렸다. 밤이면 더더욱 괴로웠다. 그 아이의 발소리, 방문 여닫는 소리, 혼잣말하듯 흥얼거리던 노래, 그 모든 것이 마치 살아있는 듯 들려왔다.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자꾸만 떠오르는 기억을 막기 위해 조용히 숨을 죽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진우는 더 선명해졌다. 그 아이의 웃음, 그 아이의 눈빛,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 엄마, 나 괜찮아.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담겨 있었을까. 나는 요즘 거울을 자주 본다. 예전에 나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매만지고 출근 준비를 하던 사람이었다. 지금의 나는 거울 앞에 서서 그저 나는 누구였을까를 묻는 사람이다. 거울 속에 나는 피곤에 지친 얼굴, 깊어진 주름, 어딘가 늘 비어있는 눈동자를 하고 있다. 그런 나를 보며 나는 종종 진우에게 미안함을 삼킨다. 엄마는 그때 왜 널 붙잡지 못했을까? 진우가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 아이는 유난히 혼잣말이 많았고 자주 창밖을 바라보며 뭔가에 잠기는 아이였다. 나는 그걸 사춘기라 생각했고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넘겼다. 하지만 그 아이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견디고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날 책가방을 문 앞에 던지고 조용히 방문을 닫던 진우의 뒷모습. 나는 그저 피곤했구나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때 내가 문을 두드렸다면 그 아이는 무너지지 않았을까? 나는 이제야 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그저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절망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걸. 진우는 어쩌면 수많은 밤, 내가 방 안에서 TV를 보고 있는 그 순간 방 밖에서 조용히 기대어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속으로 삼켰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듣지 못다. 아니, 듣지 않으려 했다.